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얼음의 나이, 자연의 온도계에서 찾아낸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감수하신 인하대학교 홍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얼음의 나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이 책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빙하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빙하라는 것은 그 매년 겹겹이 쌓이는 눈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얼음 덩어리 안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화학적인 나이테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빙하를 속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 얼음의 나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의 나이라고 특별하게 제목을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런 빙하로 인해서 먼 옛날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담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이 책에는 이제 해양 퇴적물과 빙하를 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실제로 빙하는 냉동 타임 캡슐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만큼 과거에 대한 지구 환경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용한 정보가 바로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내용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빙하 속에 들어있는 기포에서 그 공기를 끄집어내서 분석을 하면은 과거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에 우리 대기에 지금 관심이 많은 이산화탄소나 네. 메탄가스들의 농도가 어땠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빙하야말로 그런 과거의 환경이나 기후를 연구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네. 그렇게 기후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또 지표가 되는 게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 빙하 코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빙하 코어는 말대로 빙하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통형의 얼음을 깊이 시추를 해서 뚫어내는 것인데요. 한 네. 대략 직경 10cm 정도로 얼음 원통형을 끄집어내는데 지금 가장 오래된 얼음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남극의 빙하 코어에서 끄집어낸 얼음인데 나이가 80만 년이나 됐죠. 그래서 네. 그걸 끄집어냄으로써 80만 년 동안의 과거의 기후나 대기 환경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런 연구들이 사실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빙하 코어와 또 해저 퇴적물을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그 내용이 좀 복잡해서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빙하 코어에서 어떻게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네. 빙하는 결국 이제 눈이 다져져서 만들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눈은 결과적으로 해양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날라와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수증기는 결국 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만들어진 H2O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산소 원자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질량이 16입니다. 그런데 한 0.2% 정도는 질량이 18인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수증기에서 증발해서 그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끝까지 멀리 날아가서 눈이 돼서 내릴 때는 그 비율이 바뀌거든요. 네. 그 비율이 바로 기온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를 뚫어서 빙하에 들어있는 그 산소 동위원소 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거꾸로 그 당시의 기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기온을 연속적으로 쭉 연결을 시키면 바로 그것이 기후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몇만 년 전의 기후를 분석해서 어떤 것을 알아냈나요?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대한 그런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기적으로 관측한 그런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연장선상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상당히 기후 변화가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복잡한 가운데서 상당히 주기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왔고 그런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인 간빙기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제4기 빙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빙하 시대라고 하면 좀 우습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빙하 시대가 약 260만 전에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홀로세븐 간빙기는 그 반복된 간빙기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이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인 간빙기 중 하나다라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구는 주기적으로 계속 기후가 변화하는 걸까요? 인간이 개입하지 않았을 당시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결국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이 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가 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변한다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뭔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 거리가 변할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정 궤도가 원 형태로 갖고 왔다 타원 형태로 변하는 약간 그렇게 10만 년 주기로 변하는데 그것이 변하면서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약 3% 정도 변합니다. 네. 또 하나는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기가 23.5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24.5도서부터 22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주기가 한 4만 년 주기가 되고요.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에서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지구가 자전축이 팽이가 돌듯이 회전을 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네. 약 2만 년 주기로 회전을 하죠. 만약에 회전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현재 지구가 여름이 북반구 여름이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는 원리점에서 발생을 하는데 180도 또 온다면은 그것이 겨울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생각을 하지만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과 여름에 기온차가 50도 정도 됩니다. 네. 그것은 기울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요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변함으로써 빙하기와 간빙하기가 반복이 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지구의 움직임이 기후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우리 지구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를 일으키지만은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일정량 지구에 흡수된 다음에 반사돼서 나가거든요. 다 나간다면 지구는 굉장히 냉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반대돼서 나가는 에너지를 그 이산화탄소가 잡아주는데 그럼으로써 지구는 온화한 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잡아두는 것보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니까 잡아두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지구의 대기의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의 변화는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도 과거의 빙하기와 간빙에 맞춰서 변했는데 최근에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5월 달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처음으로 400ppm을 도달을 했는데 그 인간 활동에 영향이 없었던 이전에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280ppm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약 40% 정도 예. 증가를 했는데 이 40% 증가한 것이 어느 정도 크게 증가한 것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80만 년의 네. 빙하 코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80만 년 동안 이렇게 400ppm까지 올라간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 활동의 영향이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게 지구온난화라는 이름으로 또 불리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무척 더웠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면 얼음이 녹아서 또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텐데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지 않지요. 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해수면이 약 90cm 정도 상승을 했는데 결국 지구가 더워지면은 해수면이 상승하는 건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바다가 열을 많이 머금게 되면은 그만큼 열 팽창이 일어나서 부풀어 오르겠죠. 그것이 해수면 상승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또 기온이 상승하면서 육사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그것이 바다로 녹아 들어가면서 해수면의 상승이 되는데요. 지난 9월 27일 날 유엔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만들어낸 IPCC 보고서를 보면은 네. 2100년경이면 최대 한 82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82cm라면 뭐 100년, 2100년 정도 얘기니까 심각하지 않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과거 100년 동안에 90cm가 상승을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투발루 같은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들 그 섬나라들은 전체 국토가 해발이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벌써부터 상당히 많은 국토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난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 국제 난민이 될 그렇군요.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네. 그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2100년에 그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의도에 한 30대가 넘는
면적이 바다에 가라앉는다 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IPCC 보고서에서는 2100년에 82c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최대 상승할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해수면이 한 거의 몇십 미터 급격하게 상승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과거 문명 발생과 또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에는 빙하가 녹으면 네.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양이 어느 정도인 걸 실감할 예가 현재 남극 대륙에 있는 얼음이 빙하가 다 녹는다면 해수면이 약 65 내지 70m 상승합니다. 네. 빙하기라는 것은 빙하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빙하기 때는 북미 대륙이나 북유럽이 전부 빙하로 덮여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빙하기 절정기가 한 2만 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우리가 간빙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따뜻한 기후로 변하면서 거기에 있던 빙하들이 다 녹았어요. 그러면서 약 1300년 정도의 기간 사이에 해수면이 130m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100년에 한 1m가 상승한 거죠. 그것이 상승 속도가 언제 멈췄냐면 7000년경에 대략 현재와 같은 해수면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4대 문명이라는 것은 한 6, 7천 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만약 문명이 시작됐다면은 해수면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명은 연안 지역이나 강 어귀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성경에서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도 해수면 상승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말 그대로 노아의 홍수라는 건 홍수죠. 해수면이 상승하고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 얘기고요. 그것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역적으로 굉장한 기후변화는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 가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야의 문명이 한 10세기경에 멸망을 했는데요. 그 마야의 문명이 멸망하는 원인이 당시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이 100년 이상 지속됐다는 지속이 됐고 그로 인해서 마야 문명이 멸망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2001년도에 사이언스에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후변화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책에서 과거의 기후변화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동시에 또 우리가 앞으로 기후변화를 얼마나 또 잘 이겨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홍성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